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송근태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누가 현준이 친부라는 거예요? 김단희가 종이 한 귀퉁이에 박힌 이름을 짚으며 낮게 답했습니다. 권 의원. 회장님이 600억을 갖다 바치던 그 사람이에요. 정윤정이 숨을 들이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 앞에 터뜨려요. 오정란, 이걸로 끝장이라고요. 김단희는 도로 봉투를 덮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사라질 패가 아니었습니다. 박현준이 백진주에게 핏줄과 지분을 모두 내어주겠다 결심한 그 순간, 정작 그 핏줄이 박태호의 것이 아니었다면 아델의 후계 구도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정란이 30년간 목숨처럼 숨겨온 비밀은 어떤 식으로 그녀 자신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김단희와 정윤정은 어둑한 사장실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준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윤정이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못 열겠어. 네가 열어봐. 이 안에 뭐가 들었든 우리 두 사람 운명이 갈릴 것 같아서 겁이 나. 김단희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김단희의 손끝에도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찢고 안에 서류를 펼치는 동안 정윤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김단희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송근태를 의심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충직한 운전기사인 송근태가 유독 박현준에게만 각별했고 그의 지갑 속에서 어린 박현준의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단희는 송근태가 박현준의 친부일지도 모른다고 짚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항목은 송근태와의 친자 관계였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정윤정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윤정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송근태가 친부일 리가 없잖아. 괜히 헛다리 짚었나 봐. 다행이다가 정말. 그러나 김단희의 시선은 그 아래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조 정보가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정윤정의 들뜬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김단희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도하긴 일러. 여기 한 줄이 더 있어. 진짜 친부 항목. 정윤정이 다가와 서류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을 읽어내려가던 정윤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권 의원. 30년 전 박태호가 600억 개발권으로 공들이던 바로 그 권 의원이었습니다. 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권 의원이라면 회장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던 그 사람이잖아. 이게 말이 돼. 현준이가 그 사람 아들이라니. 김단희는 대답 대신 종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박태호의 것이 아니라 권 의원의 것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정란이 왜 그렇게 현준이 핏줄을 입에 올릴까봐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걸 들키는 순간 30년이 통째로 무너지니까. 김단희의 손이 종이를 쥔 채로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현준이 박태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진실, 그것도 하필 박태호가 평생 매달려온 거래 상대의 핏줄이라는 사실 앞에서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단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의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백진주와의 결혼을 결심하며 자신이 가진 핏줄과 타이틀, 지분까지 모두 내어주겠다 선언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핏줄 자체가 박태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이가 박태호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니. 후계 자리를 두고 다툴 핏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오정란이 그렇게 기를 쓰고 현준이를 후계에 앉히려던 건 다 뭐였던 거야? 처음부터 가짜 위에 쌓은 욕심이었잖아. 정윤정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박태호 회장은 30년 동안 남의 자식을 제 핏줄인 줄 알고 키운 거잖아. 후계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면
김단희가 천천히 말을 받았습니다. 드러나면 아델의 후계 구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지. 박태호 회장이 평생 그려온 그림이 전부 무너지는 거고. 김단희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오정란이 목숨처럼 숨겨온 출생의 비밀이 마침내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란이 30년 전 문화당 사모를 도구로 해치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쳐 박태호에게 건넨 일까지. 그 모든 야망의 정점에 박현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남자의 핏줄이었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니 김명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조카 박민준의 자리를 끝없이 흔들어 온 사람. 오정란을 향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김단희는 그 분노를 그대로 터뜨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한 장이면 오정란이 30년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현준이 결혼을 막으려 했던 거고. 정윤정이 김단희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손에 칼을 쥐었으면 써야지. 김단희는 대답 대신 봉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쓰고 끝낼 패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칼이었습니다. 정윤정이 답답한 듯 김단희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걸 손에 쥐고도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지금.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이건 오정란만 무너뜨릴 패가 아니야. 박태호 회장이 평생 짜놓은 후계 구도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거라고. 이런 패를 함부로 쓰면 결국 우리 손까지 베어. 정윤정은 그제야 김단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델이라는 거대한 판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김단희의 머릿속에서 긴 그림이 천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책상을 짚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결과를 들고 박태호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윤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망설여? 이걸 회장님 앞에 딱 내밀면 오정란은 그날로 끝이야. 사모 자리고 뭐고 다 잃고 쫓겨난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순간이잖아. 김단희는 천천히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려 잠갔습니다. 정윤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김단희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가장 강한 패를 스스로 봉인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윤정이 다시 따지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현준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머리카락을 모으고 너 그러다 민준이한테 들킬 뻔도 했잖아. 그렇게 손에 넣은 패를 그냥 묻어두자고. 김단희가 차분히 그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고생한 거 알아.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써야지. 어렵게 얻은 칼일수록 한 번에 끝장을 봐야 하는 거야. 김단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오정란은 한 번 휘청하고 끝이야. 박태호 회장이 덮어버리면 그만이고. 30년 하니 그렇게 쉽게 풀려서야 되겠어. 한 번 쓰고 사라지는 패로는 부족해. 정윤정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럼 이 좋은 패를 그냥 묵혀두자는 거야. 언제까지? 김단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정란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더 거칠게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발버둥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터였습니다. 김단희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정란이 제 발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송근태를 흔들고 현준이의 폭주를 그냥 두고 옥 집사가 옆에서 조여오게 두는 거야. 사방이 막혔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 그 선택이 오정란을 끝낼 거야. 정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김단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손 놓는 게 아니야. 오정란이 무너지기 좋게 발밑의 땅을 하나씩 치워주는 거지. 송근태가 흔들리게 두고 현준이가 멈추지 않게 두고 옥 집사가 계속 조이게 두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오정란 스스로 잘못된 발을 디디게 돼. 정윤정은 그제야 김단희의 속내를 알아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계산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더 깊고 조용한 함정이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는 서랍 위에 손을 얹은 채 오정란이 스스로 무너질 그날을 그려보았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을 돌려보낸 뒤 홀로 남아 송근태에 대해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송근태가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친부도 아닌 송근태가 어째서 어린 박현준의 사진을 지갑 속에 품고 다니는가? 어째서 오정란을 30년이나 그림자처럼 지켜왔는가? 김단희가 사진 한 장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송근태는 친부가 아니야. 그런데도 현준이를 제 아들처럼 여기고 있어. 핏줄이 아니라면 핏줄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지. 김단희는 송근태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정란이 30년간 숨겨온 출생의 비밀을 함께 짊어진 공범. 친부가 권 의원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송근태를 흔드는 것이 곧 오정란의 비밀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비밀을 나눠 가진 두 사람 중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김단희는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만취한 오정란을 부축하던 송근태가 무심코 흘린 말, 오정란이 박태호가 아니라 자신과 살았으면 좋았겠다던 그 한마디. 그 순간 송근태의 눈빛에 담긴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김단희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송근태는 30년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게 돼. 그게 가장 다루기 쉬운 약점이지. 김단희는 송근태가 오정란을 향해 품은 마음이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욕심 아니면 마음인데 송근태에게는 마음이 곧 약점이었습니다. 김단희가 결심을 굳히며 낮게 말했습니다. 송근태를 첫 고리로 삼는 거야. 그를 흔들면 오정란의 비밀까지 같이 흔들린다. 진심으로 오정란을 생각한다면 박태호 손에서 빼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꼬드기면 돼. 김단희는 책상 서랍에서 송근태에 관한 조사 자료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사람. 돈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오정란 곁에 머문 사람. 그 자료의 행간에서 김단희는 송근태라는 사람의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김단희가 자료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마음 하나에 매달려. 오정란을 향한 그 마음이 송근태의 전부야. 그 마음을 건드리면 송근태는 제 손으로 오정란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그게 사랑이라 믿겠지. 김단희의 머릿속에서 함정의 설계도가 한 칸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송근태의 흔들리는 마음, 박현준의 폭주, 옥 집사의 압박. 이 세 가닥을 한데 엮으면 오정란을 올가맬 그물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김단희는 천천히 일어서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칼날을 드러내지 않는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태호의 회장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투자회사 제이클 파트너스가 600억 개발권 거래를 통째로 가로챈 직후였습니다. 박태호가 권 의원에게 공들여온 사업을 한순간에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박태호는 권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박태호가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거래해온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야? 600억을 코앞에서 가로채게 두고도 모른 척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수학이 넘어 권 의원은 더없이 태연했습니다. 그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 있었을 뿐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사업이란 늘 더 좋은 값을 부르는 쪽으로 흐르는 법이라는 말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박태호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손발을 맞춰온 상대가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박태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태호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클로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 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강 실장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이클 파트너스의 제임스 리, 그 사람과 클로이가 어떤 사이지? 그저 사업상 아는 사이로 보이나? 강 실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이 너무 자주 겹칩니다. 단순한 사업 관계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박태호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태호가 강 실장을 불러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클로이라는 여자 기억을 잃었다는 게 정말인지 다시 파봐. 제이클 파트너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개발권을 가로챈 것도 전부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 뒤에 벌어진 일이야.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해. 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기억상실 진단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 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이클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을 보면 단순한 투자 회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회장님을 겨냥해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박태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말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건드렸습니다. 7년 전 물류창고에서의 그날이 박태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나? 박태호의 눈빛에 다시 칼날이 섰습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빼앗긴 사업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아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박태호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향해 다시 한번 칼끝을 겨눴습니다. 클로이는 박태호와 독대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제임스를 설득해 아델 그룹과 동업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앞세운 자리였습니다. 클로이는 두 가지 조건을 차분히 다시 꺼냈습니다. 그 첫째가 회사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누명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백진주가 여유로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범죄자로 몰아붙이셨죠. 기억은 없지만 누명만큼은 풀고 가야겠어요. 고개 숙여 사과해주세요, 회장님. 그래야 동업 이야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태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클로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그 여유부터가 박태호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태호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게 거짓말이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짜놓은 각본이고 정말 기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명을 풀겠다고 사과를 요구하나. 앞뒤가 안 맞아. 클로이는 그 거센 추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박태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백진주가 옅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게 그렇게 못 믿기시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저를 범죄자로 몰아붙인 것도 기억상실을 의심하는 것도 전부 회장님 짐작뿐이잖아요. 박태호는 그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의심만 짙어지는 상황이 박태호를 옥죄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현준이 뛰어들어 클로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임스의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현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박현준이 박태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는 못 봅니다. 클로이한테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예요. 복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은 제가 막겠습니다. 박태호가 어이없다는 듯 박현준을 노려봤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제 아비에게 칼을 겨누는 자식의 모습이 박태호를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클로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그 눈빛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핏줄을 내놓겠다니. 그 핏줄이 어떤 무게인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다. 박현준은 그 말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핏줄이 사실은 박태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현준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죄악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후계자 자리든 뭐든 다 가지세요. 전 클로이만 있으면 됩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이 가진 핏줄과 지분 전부를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태호의 회장실에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준의 폭주를 멀리서 전해 들은 오정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클로이를 위해 핏줄과 지분을 내던지려 한다는 사실이 오정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30년 묵은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방안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박현준이 가진 핏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그 핏줄이 박태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 전 문화당 사모를 해치고 유언장을 훔쳐 박태호에게 바치며 손에 쥔 모든 것. 그 위태로운 탑이 박현준의 입 하나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머릿속에 30년 전 그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의 사랑을 붙잡으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핏줄을 제 아들로 삼아야 했던 그 선택. 그 비밀 하나로 오정란은 아델의 안주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오정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저 결혼만은 절대 안 돼. 현준이가 핏줄 운운하다 잘못 새어나가면 다 끝장이야. 30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고. 박태호가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정란은 클로이라는 존재가 모든 불행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박현준이 이렇게 폭주하는 일도 핏줄을 내던지겠다는 말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의 원망은 클로이를 향해 점점 더 날카롭게 뻗어갔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를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송근태가 들어서자마자 오정란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는 사람의 다급함만 남아있었습니다. 오정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현준이 결혼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돼. 저 애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짐을 싸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여권이라도 숨겨야겠어. 출국 자체를 막아버리면 되잖아. 송근태가 당황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다 김 사장이 그 움직임을 잡으면 어쩌려고요.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합니다. 괜히 일을 키웠다간 더 위험해져요. 오정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30년이야. 내가 그 비밀을 지키려고 3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현준이 입에서 핏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송근태는 그런 오정란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보다 그 비밀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송근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정란은 어떤 말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조여오는 공포 앞에서 오정란은 점점 더 거칠게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오정란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정란의 판단을 흐리고 더 위험한 선택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송근태를 단둘이 부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용한 갤러리 한쪽, 인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근태는 경계하는 얼굴로 김단희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먼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준이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뿐이에요. 오정란 그리고 송근태 본인. 안 그래요? 송근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단희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송근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송근태가 애써 태어난 척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전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사모님 일에 대해선 아는 것도 없고요. 김단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린 현준이 사진을 지갑 속에 품고 다니나요? 오정란을 30년이나 그림자처럼 지킨 사람이 그냥 운전기사일 리가 없잖아요. 친부도 아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송근태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받아쳤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어릴 때부터 봐온 도련님이라 정이 든 것뿐이에요. 김단희는 그 변명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송근태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만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송근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단희의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단희는 송근태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겨눴습니다. 김단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오정란을 위한다면 박태호 회장 손에서 빼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오정란은 박태호의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거예요. 곁에서 지켜만 보다가 후회하지 말고요. 함께 떠나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송근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을 그 손에서 빼낸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박 회장이 사모님을 곱게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
김 사장도 아시잖아요. 김단희는 송근태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오정란이 박태후 회장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회장님은 제 발로 오정란을 놓을 거예요. 그때 송근태가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고요. 송근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단희의 말이 달콤한 독처럼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송근태의 눈빛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거부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단호한 부정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단희는 그 침묵 속에서 결정적인 균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송근태라는 첫 꼬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자신과 클로이가 함께 사고를 당했고 두 사람 모두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클로이가 회사 기밀을 넘기려다 실패했다는 이야기까지. 머릿속 빈 곳을 메우려 애썼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회의실에서 신제품 광고 컨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그의 감각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박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민준이 자료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컨셉은 고급스러움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의 핵심은 이야기예요. 보석 하나하나에 사연을 입혀야 사람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비싸 보이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곁에 있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예전 그대로세요. 기억을 잃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요. 박민주는 그 말에 옅게 웃었습니다. 일을 대하는 감각만큼은 잃어버린 시간과 무관하게 몸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 뒤로 정작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허전함이 따라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통찰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자신이 여전히 일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의 자료 끝에 클로이라는 이름이 스치자 까닭 모를 통증처럼 가슴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박민주는 회의가 끝난 뒤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클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어째서 그 이름 앞에서 가슴이 저려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지? 잃어버린 시간 속에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아. 박민주는 마침 곁을 지나던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언제부터 이 회사 일을 하셨어요?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던 분인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박민주는 그 머뭇거림에서 또 한 번 벽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최유나도 회사 사람들도.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잃어버린 진실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민주는 사장실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사장이 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박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민준은 그 빈 시간 어딘가를 향해 잡히지 않는 기억의 끝자락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곳에 클로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최유나는 백진주의 스타일을 흉내낸 차림으로 박민준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민준이 20살 시절 좋아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 곁에 앉으며 자신이 박민준의 연인이라는 거짓을 단단히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클로이를 자꾸 의식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칠 때마다 박민준의 시선이 클로이를 향해 머무는 것을 최유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하나가 최유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유나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다 끝나. 사고 당일 일도 내가 한 거짓말도 전부 들통난다고. 그 전에 박민준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야 해. 최유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노려봤습니다. 7년 전 백진주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가로챘던 그 선택이 이제 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클로이라는 존재는 그 무너짐을 앞당기는 불씨였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이 자신을 연인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낯설지 않다고 말하던 그 순간 최윤아는 처음으로 박민준을 온전히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최윤아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박민준은 내 거야.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웃어준 사람이라고. 이 행복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어. 누가 뭐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윤아는 백진주에게 던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입은 느낌이라던 그 한마디. 클로이는 마치 최윤아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최윤아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윤아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박민준 기억만 돌아오지 않으면 돼. 그러면 다 내 거야. 그러나 그 다짐의 끝에는 늘 공포가 따라붙었습니다. 박민준의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클로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과 클로이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둘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골몰할수록 마음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처럼 최윤아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 선택은 더 무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끝내 박현준의 여권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미국행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뒤지던 손길이 송근태에게 들켰습니다. 송근태가 다급히 오정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송근태가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김 사장이 이 움직임을 포착하면 박 회장과의 이혼 카드로 써먹을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해요. 한 번만 더 참아요. 오정란이 손을 뿌리치며 거칠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저 여우한테 홀려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어미가 돼서 그게 말이 돼. 오정란이 서랍을 거칠게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그냥 운전대나 잡고 있으면 돼. 송근태는 그 말에 잠시 상처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을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짊어졌건만 오정란에게 자신은 여전히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송근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근태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오정란이 박민준을 해치려 했던 정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송근태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조심스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현준이를 따라 함께 떠나요.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박 회장 손에 버려질 뿐입니다. 이 증거가 김 사장 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나랑 같이 가요. 오정란은 송근태가 내민 증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송근태가 이렇게까지 쥐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충직한 그림자라 여겼던 송근태의 손에 자신을 무너뜨릴 칼이 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그 증거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데. 송근태가 한 걸음 다가서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사모님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평생 박 회장 그늘에서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다 버리고 떠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준이도 사모님도. 오정란은 송근태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거칠게 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욕망 하나로 쌓아올린 이 자리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게 말이 돼. 오정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송근태의 제안은 위로 같기도 협박 같기도 했습니다. 오정란은 그 손을 잡을 수도 뿌리칠 수도 없는 채로 사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지켜온 사람조차 이제는 함정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과 다시 마주 앉아 함정의 그물을 좁혀갔습니다. DNA 결과는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기로 했습니다.
그 펜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만 꺼낼 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수순을 점검했습니다. 김단희가 차분하게 계획을 풀어놓았습니다. DNA는 묻어둬. 대신 송근태가 가진 사고 당일 증거가 오정란 손을 떠나 우리한테 흘러들게 길을 트는 거야. 그게 박태후 회장 손에 들어가면 오정란은 그날로 끝이야. 정윤정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송근태가 그걸 순순히 내놓겠어. 그 사람 오정란한텐 끔찍하잖아. 김단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근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을 박태후 손에서 빼내고 싶다는 마음, 함께 떠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이용하면 증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을 위한다고 믿으면서 결국 오정란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게 사람 마음의 함정이지.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칼이 되는 거고.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오정란이 박태호한테 버림받는 순간을 제 손으로 앞당기게 만드는 거구나. 무섭다 정말. 김단희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도 블랙박스도 막혔어. 송근태 손에 든 그 증거가 유일한 길이야. 그걸 우리가 직접 빼앗으면 송근태가 의심하겠지만 송근태 스스로 내놓게 만들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정윤정은 김단희의 치밀함에 새삼 혀를 내둘렀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오정란은 정말 끝이야. 그런데 송근태도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 김단희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과 함께 떠날 수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박태후 회장이 그 둘을 곱게 보낼 리 없어. 안타깝지만 그것도 송근태가 선택한 길이야. 누구를 위한 일인지조차 모르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 정윤정은 김단희의 차가운 계산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란 이토록 많은 것을 베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김단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오정란이 박민준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박태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박태호와 오정란의 관계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비로소 DNA라는 마지막 칼을 꺼낼 차례가 올 터였습니다. 정교한 수순이 한 칸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단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빠져나갈 틈 없이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발을 디딜 곳이 한 곳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김단희를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개발권을 빼앗긴 책임을 추궁하려는 자리였습니다. 박태호의 표정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분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태호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600억을 갖다 바친 게 누구야? 그 거래를 코앞에서 빼앗기게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건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김단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박태호의 말을 받아넘겼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박태호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김단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게 누구였죠? 갤러리 운영도 은밀한 자금 흐름도 전부 제 손을 거쳤어요. 권 의원이 변심한 건 제 책임이 아니라 그쪽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옆에서 더 좋은 패를 들이밀었는지를 봐야죠. 김단희는 박태호의 의심이 클로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을 부추기지도 막지도 않은 채 김단희는 오직 자신의 쓸모만을 또렷이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태호가 미간을 좁히며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란이 손 놓은 일을 네가 다 떠안았다는 거냐? 갤러리며 거래며. 김단희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떠안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해온 일이에요. 오 여사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회장님도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박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단희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김단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박태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인식을 더 새겼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자신의 쓸모를 각인시키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오정란 없이도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갤러리도 거래도 다 제가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회장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리만 차지하고 일은 안 하는 사람과 묵묵히 결과를 내는 사람 중에서요. 박태호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잘하는군. 하지만 결과로 증명해. 오정란이 됐든 누가 됐든 나한테 필요한 건 충성이 아니라 쓸모야. 김단희가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 쓸모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갤러리도 거래도 앞으로 어디 하나 어긋나는 일 없게 하겠어요. 박태호는 김단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빼앗긴 사업의 분노 너머로 김단희라는 사람의 쓸모가 새삼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박태호의 신뢰가 미세하게 김단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미묘한 무게의 이동을 느끼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한 수씩 오정란의 자리를 비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오정란이 서 있던 땅이 조금씩 김단희의 발밑으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자신을 쏙 빼놓고 김단희에게만 거래를 맡기는 박태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갤러리도 자금도 모두 김단희의 손으로 넘어가는 현실이 오정란을 미치게 했습니다.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오정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바닥이나 닦던 하녀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게 누구냐고. 그걸 다 무시하고 김명애 그년한테 죄다 맡긴다는 거야. 송근태가 옆에서 조심스레 잔을 채워주며 달랬습니다. 이러다 몸 상해요. 너무 마시지 마요. 빈속에 술만 들이켜면 어쩌려고요. 오정란이 술잔을 비우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인 아가씨 시중이나 들던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손에 피도 묻혀가며 지킨 자리야. 그걸 김명애 그년한테 고스란히 내주라고. 송근태는 그런 오정란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정란이 그 자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송근태였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의 말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주는 클로이에게 홀려 핏줄과 지분을 내던지려 하고 송근태는 함께 떠나자며 흔들고 김단희는 갤러리까지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짐승처럼 오정란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정란이 흐트러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박태호도 김명희 그년도 내 아들까지.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어. 평생을 이 악물고 버텼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정란은 술 기운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생을 욕망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이제 자신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공포,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정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술잔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박태호도 김명희 그년도. 내가 어떻게 쌓은 자린데. 절대 이대로는 안 끝나.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의 발버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송근태가 안타까운 눈으로 오정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요? 내가 있잖아요. 오정란이 흐린 눈으로 송근태를 올려다봤습니다. 너까지 나를 흔들지 마. 다들 나더러 떠나라, 포기해라 그러는데. 난 못해. 죽어도 이 자리는 못 놓아. 송근태는 그런 오정란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곁에서 지켜온 사람으로서 오정란의 고집이 결국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송근태의 위로조차 오정란에게는 또 다른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오정란의 모습은 김단희가 그려둔 함정의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백진주가 던진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일과 사랑을 버리는 일 사이에서 박현주는 며칠째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던 박현준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박현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그 일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백준기 대표를 죽음으로 몰았고 클로이를 다치게 했어. 내가 외면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죄악 위에 서는 거라고. 박현주는 결국 백진주의 복수를 돕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박태호와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핏줄과 지분, 후계자라는 자리까지 모두 내어주더라도 백진주의 곁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준은 백진주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박민준의 연인이었던 백진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을 때 박현준은 자신의 오래된 마음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제 복수라는 무거운 짐과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사랑인지 속죄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박현준은 아버지 백준기의 수목장 앞에서 백진주가 진실을 밝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박태호가 백준기를 죽음으로 몰았고 돌아온 백진주를 다시 해치려 했다는 처절한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박현준은 더 이상 박태호의 아들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현준이 결의를 다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죄악 위에 쌓인 거라면 나는 그 위에 서지 않겠어. 차라리 다 버리고 클로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마침 기억을 잃은 박민준이 카페로 들어서다 멍하니 앉은 박현준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박현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나 싶어서. 너는 차라리 다 잊어버려서 부럽다. 박민준은 그 말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두 이복 형제는 같은 진실의 양끝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괴로워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박태호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려 발버둥 칠수록 정작 어머니 오정란이 숨긴 출생 비밀의 폭심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핏줄과 지분을 내어주겠다는 그 결심이 30년 묵은 비밀을 흔들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도. 박현준은 자신만의 결심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이 어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백진주는 제임스와 함께 조용한 작업실에서 다음 카드를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아델그룹의 지분 구조와 후계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자료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아델의 사람이 돼요. 후계 경쟁에 끼어들 자격이 생기고 쉽게 쫓겨나지도 않죠. 박태호 회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룹을 빼앗을 수 있어요.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걸 빼앗는 거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그룹을 잃는 것만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겠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거야. 백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죄 없는 박민준과 박현준 두 형제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을 향해 자꾸 마음을 기울이는 박민준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백진주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박민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를 봐요. 그 눈빛이 7년 전 그대로라서 차라리 다 잊은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제임스는 백진주의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복수의 길 위에서 가장 큰 적은 적이 아니라 백진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진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무 죄 없는 두 사람한테. 특히 기억까지 잃은 사람한테요. 제임스가 백진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잔인한 건 우리가 아니야. 죄 없는 백준기와 진주를 해치려 한 그 사람들의 죄악이 잔인한 거지. 너는 그 죄의 답을 하는 것뿐이야. 흔들리지 마. 제임스가 자료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현준은 정말 끝까지 너를 도울까? 제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일에. 백진주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박현준은 박태호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이상 그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못해요. 그게 박현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진주는 박민준을 향한 마음과 박현준을 향한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복수라는 목표만큼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7년을 벼려온 칼날이 마침내 가장 깊은 곳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백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다음 단계를 확정했습니다.
박현준의 아내가 되어 아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박태호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 백진주의 위험한 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백진주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김단희는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백진주의 결혼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사장실 책상 앞에서 김단희는 두 갈래의 흐름을 머릿속에 나란히 펼쳐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백진주의 결혼이, 다른 한쪽에는 봉인된 DNA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이가 핏줄과 지분을 클로이한테 내어주려는 순간 그 핏줄이 박태호 회장의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야. 김단희는 그 충돌의 파장을 그려보았습니다. 박현준이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선언했는데 정작 그 핏줄이 가짜라면 아델의 후계 구도 전체가 한순간에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박태호가 평생 쌓아올린 후계 질서가 무너지고 오정란이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터였습니다. 김단희는 조카 박민준을 떠올렸습니다. 박현준이 후계 경쟁에서 사라지고 오정란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박민준의 자리였습니다. 언니 김명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아이, 그 아이를 아델의 주인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김단희가 22년을 견뎌온 이유였습니다. 김단희는 봉인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델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마저 휩쓸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김단희는 박현준이 핏줄을 내어주겠다 선언하던 장면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만약 그 결혼이 성사되고 박현준이 정말 모든 것을 백진주에게 넘기려는 순간 진실이 터진다면 박태호는 후계자라 믿었던 차남이 남의 자식이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오정란의 배신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박태호의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 터였습니다. 김단희가 손끝으로 책상을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터뜨리느냐야.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 오정란이 가장 높이 올라섰을 때, 그때 발밑을 무너뜨려야 가장 아프지. 정윤정이 사장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또 그 봉투 생각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김단희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현준이가 클로이랑 결혼하겠다고 모든 걸 내던지는 순간이 와. 그때 이 진실이 터지면 박태호 회장은 후계자라 믿었던 아들이 남의 핏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 충격이 어떨지 상상이 돼. 정윤정이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폭탄 위에 핏줄이라는 폭탄을 또 얻는 거구나. 김단희는 이 폭탄의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했습니다. 백진주의 결혼이 성사되는 순간과 DNA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사건이 맞물리는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면 오정란뿐 아니라 박태호의 후계구도 전체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었습니다. 김단희의 머릿속에서 시간표가 정교하게 짜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모든 계산의 끝에는 언니 김명희의 한을 푸는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또다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오정란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짧은 순간 옥 집사의 시선이 오정란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평온한 미소가 오정란에게는 무엇보다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옥 집사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그날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요? 오정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일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민준이 사고를 당하던 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옥 집사가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옥 집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찌르지 않으면서도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옥 집사는 일찍이 오정란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날 오정란이 한 일을 박태호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정란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옥 집사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쥐어줘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저 그 미소 앞에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옥 집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옥 집사가 돌아서서 여전히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 말이라뇨. 그냥 사모님 건강이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주무시죠. 그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오정란의 등골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옥 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평온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오정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적의 칼은 막을 수 있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소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도 김명희 그년도 송근태도 내 아들까지 사방에서 나를 조여오는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 거야? 오정란은 옥 집사를 집에서 내보내려 마음먹었지만 송근태가 그조차 만류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돈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 옥 집사는 오정란에게 가장 막막한 상대였습니다. 오정란이 어둠 속에서 거칠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미소가 진짜 무서운 거야. 차라리 대놓고 협박을 하면 맞서기라도 하지. 웃으면서 사람 속을 헤집어 놓으니 어디를 막아야 할지를 모르겠어. 오정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 집사의 미소, 김단희의 압박, 송근태의 흔들림, 박현준의 폭주. 네 갈래의 위협이 한데 모여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목숨처럼 숨겨온 비밀이 어느 틈으로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오정란을 갉아먹었습니다. 오정란은 어둠 속에서 홀로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이 오정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김단희는 오정란을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적 없는 저택의 응접실, 두 여인 사이로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김단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앞에서 입 조심하세요. 쓸데없는 말로 자극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오정란이 코웃음을 치며 맞받았습니다. 그러다 그 잘난 아들이 또 다치면 어쩌려고. 그게 다 누구 욕심 때문인데. 나한테 큰소리칠 처지가 돼. 김단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정란의 입에서 박민준의 사고가 협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김단희는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아들이자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아이를 오정란은 여전히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또 다치게 한다는 말, 그게 자백이라는 거 알아요. 오 여사가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요. 오정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도끼를 세웠습니다. 김단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오정란의 가장 약한 곳을 겨눴습니다. 오정란이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단어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김단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준이한테도 확실히 알려줘야겠네요. 자기를 그토록 위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전부 다. 오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김단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다는 신호를 슬쩍 흘리듯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김단희가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덧붙였습니다. 현준이가 가진 그 핏줄에 대해서도 어쩌면 내가 오 여사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고요. 정말 그게 누구 핏줄인지 말이에요. 오정란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준이 핏줄이 어쨌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김단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협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김단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 뜻 없어요. 그냥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오 여사가 평생 지켜온 게 정말 안전한지 한 번쯤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정란은 맞받아치려 입을 열었지만 그 한마디가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김단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직감이 오정란을 덮쳤습니다. 핏줄. 그 단어가 30년 묵은 비밀의 정중앙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공포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이 메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단희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며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쐐기는 정확히 박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단희는 사장실 서랍을 열어 봉인해 둔 DNA 결과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위 작은 불빛 아래 종이에 적힌 권 의원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단희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김단희는 당장 이 패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질 칼이 아니었습니다. 오정란을 향한 송근태의 흔들림, 박현준의 폭주, 옥 집사의 압박. 그 모든 가닥이 한데 엮이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오정란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무너질 터였습니다. 지난 시간이 김단희의 머릿속을 천천히 흘렀습니다. 언니 김명희가 박태호와 오정란의 손에 희생되던 그날, 어린 조카를 품에 안고 도망치던 그 밤. 언니의 이름으로 22년을 살아오며 보석 감정사를 거쳐 그룹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길. 그 모든 것이 오직 오늘 같은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김단희가 봉투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너무 빨리 터뜨리면 오정란만 다쳐. 하지만 결혼이 무르익고 후계 구도가 가장 팽팽해진 순간에 터뜨리면 박태호 회장의 세상 전체가 흔들려. 김단희가 종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송근태가 증거를 들고 흔들리고 현준이가 모든 걸 내던지려 하고 옥 집사가 조여오고 사방이 막혔다고 느낄 때 오정란은 스스로 무너질 거야. 내가 손대지 않아도. 김단희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잠갔습니다. 함정의 그물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제 발로 무덤을 파도록 그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두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 가닥의 실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을 향해 김단희는 조용히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이 밤중에 또 그 봉투 보고 있는 거야.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오늘 오정란 얼굴을 봤어. 핏줄이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더라고. 이제 알아. 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정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터뜨릴 거야? 김단희가 다시 봉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직. 오정란이 스스로 가장 깊은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그때까지 이건 여기 잠들어 있을 거야. 김단희가 창가에 서서 어둠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엔 한 번에 끝내지 않아. 그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단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분노를 칼끝에 감추고 오정란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차가웠습니다. 붉은 진주는 한 장의 종이가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단희가 손에 쥔 봉투 하나, 백진주가 박현준 앞에서 꺼낸 진실, 오정란이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까지. 모두가 저마다 칼 한 자루씩을 품은 채 가장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오늘은 그 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물들의 속마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김단희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무엇을 위해 22년을 버텨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죽은 언니 김명희의 이름으로 조카 박민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한평생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김단희가 앞선 흐름에서 박태호에게 법적인 아내가 되겠다고 요구했지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길, 언니가 원치 않았던 결혼을 제 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는 까닭은 김단희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김단희는 법적 서류만큼은 깨끗하게 지켜주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빌려 살면서도 그 이름에 결혼이라는 흠을 더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한 건 박민준을 지킬 다른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정란이 가진 법적 아내라는 무기를 자신도 갖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차가운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김단희의 성격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송근태의 흔들리는 마음을 읽고도 곧장 이용하지 않고 오정란이 스스로 무너질 자리를 만들어주려 하지요. 박현준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도 곧바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질 패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단희가 송근태를 첫 고리로 삼는 장면이 의미심장합니다.
송근태가 오정란을 향해 품은 마음이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김단희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요. 외로운 사람은 마음 하나에 매달린다는 것, 그 마음이 곧 가장 다루기 쉬운 약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다음 회에서도 김단희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송근태가 제발로 증거를 내놓도록 길을 트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흐름의 마지막은 김단희와 정윤정이 봉투 하나를 앞에 두고 멈춰 선 장면이었습니다. 박현준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검사 결과였지요. 심장이 떨려 열어보지도 못하겠다는 정윤정의 말 한마디에 모두의 운명이 그 한 장에 달려있다는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송근태를 의심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충직한 운전기사 송근태가 유독 박현준에게만 각별했고 그의 지갑 속에서 어린 박현준의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이지요. 송근태의 차 블랙박스는 이미 삭제돼 있었고 CCTV에도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송근태와 박현준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정란이라는 인물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정란은 바닥을 탔던 하녀에서 아들의 안주인까지 오직 욕망 하나로 기어 올라온 사람입니다.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쳐 박태호에게 건넨 일까지. 그 모든 죄악의 정점에 아들 박현준이 있었지요. 박현준을 후계 자리에 앉히는 것이 오정란이 30년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이 왜 그토록 박현준의 핏줄이라는 말 앞에서 떨었을까요? 앞선 흐름에서 오정란은 박현준이 핏줄을 함부로 입에 올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박현준의 입에서 핏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했지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검사 결과 한 장이 답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정란이 30년간 목숨처럼 숨겨온 출생의 비밀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정란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칼이 될 겁니다. 박현준은 붉은 진주에서 가장 안타까운 자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이던 마이웨이의 아이콘이 팩진주를 향한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던지려 하고 있죠. 앞선 흐름에서 박현준은 후계자 자리든 뭐든 다 가지라며 클로이만 있으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박현준의 선택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가진 핏줄과 타이틀, 지분까지 모두 백진주에게 내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은 그 핏줄의 진짜 무게를 모르고 있지요. 박태호가 핏줄을 내놓겠다니 그 무게를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라고 했을 때도 박현준은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이 백진주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도 다시 짚어볼 대목입니다. 앞선 흐름에서 박현준은 백진주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클로이로 대해주려 했었다고 고백했지요. 진짜 클로이가 설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진작 확인하고도 백진주의 위장을 모른 척 지켜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려는 마음, 그것이 박현준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백진주는 그 마음을 폭수의 도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아들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박태호에게서 아들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박현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 생각뿐이었느냐며 격분했지만 결국 박태호의 죄를 알게 된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자신의 핏줄이 사실은 박태호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진실이 박현준에게 닿는 순간 그가 내어주려던 모든 것의 의미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준의 이야기는 붉은 진주에서 가장 애틋한 줄기입니다. 교통사고로 20살 이후에 기억을 모두 잃은 박민준은 자신이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모른 채 빈 시간을 더듬고 있죠. 그런데 그 빈자리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로이입니다. 박민준은 클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까닭 모를 통증처럼 가슴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어째서 그 이름 앞에서 마음이 저려오는지 알 수 없었지요. 기억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새겨진 감정만큼은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박민준과 백진주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 소꿉동무로 연인으로 자라온 시간이 그렇게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지요. 박민준이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어머니도 최윤아도 회사 사람들도 클로이라는 이름 앞에서 말끝을 흐렸지요. 앞선 흐름에서 박민준은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당시 정황을 직접 들었고 김단희에게 클로이를 일부러 모른다고 한 것이냐고 추궁하기까지 했습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박민준이라는 인물의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이를 대하는 감각만큼은 잃지 않았고 신제품 회의에서 보석 하나하나에 사연을 입혀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줬지요.
그리고 더 빨리 기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박민주는 회사로 돌아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조각들이 클로이라는 이름과 7년 전 사고의 진실로 이어질 때 박민준의 빈 기억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최윤아는 붉은 진주에서 가장 위태로운 줄 위를 걷고 있는 인물입니다. 7년 전 친구 백진주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가로챘던 선택이 이제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죠. 박민준이 기억을 잃은 지금 최윤아는 그것을 기회라 여기고 백진주의 스타일을 흉내내며 박민준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윤아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깊은 불안이 보입니다. 박민준이 20살 시절 좋아했던 백진주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꾸미고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 자신이 연인이었다고 거짓을 굳혀가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사고 당일의 일도 자신이 한 거짓말도 전부 들통난다는 공포가 최윤아를 짓눌렀습니다. 클로이가 최윤아에게 던진 한마디가 이 인물의 처지를 정확히 찌릅니다. 지금 모습이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 입은 느낌이라고 했지요. 백진주의 옷을 훔쳐 입은 최윤아에게 그 말은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울 같았을 겁니다. 그 시선 앞에서 최윤아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을 테지요. 최윤아는 박민준과 클로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막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위태로워지지요. 두려움이 클수록 그 선택은 더 무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최윤아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점점 더 아슬아슬한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박태호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명가의 사위가 된 뒤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의 재산을 전부 가로챘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장기판에 말로 쓰는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런 박태호가 처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박태호는 권 의원에게 600억을 공들여온 개발권 거래를 코앞에서 빼앗겼습니다. 30년을 거래해온 권 의원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으로 등을 돌린 거지요. 그리고 그 거래를 가로챈 것이 투자회사 제이클 파트너스, 제임스 리와 클로이였습니다. 박태호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흔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박태호의 의심이 클로이를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 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고 있었지요. 박태호는 클로이의 기억상실이 정말인지 다시 파보라고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제이클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이 누군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겨냥해 준비해온 것 같다는 보고에 박태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물류 창고에서의 그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가 두려워하는 것은 빼앗긴 사업이 아니라 자신이 묻어둔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7년 전 백준기를 죽이고 백진주를 해치려 했던 그날이 다 끝난 게 아닐지 모른다는 서늘한 감각이지요. 이런 흐름이라면 박태호는 클로이의 정체를 향해 다시 한번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가 파고들수록 7년 전 진실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붉은 진주의 흐름은 결국 모두가 칼 한 자루씩을 품은 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단희는 오정란이 제발로 무너질 자리를 만들며 손에 든 검사 결과를 아껴두고 있고 백진주는 박현준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아델 안으로 파고들려 하지요. 오정란은 30년 비밀이 흔들리는 공포 앞에서 점점 거치게 발버둥치고 박태호는 7년 전 그날의 그림자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품은 칼날이 서로를 향하면서 누구의 손에서 먼저 칼이 빠져나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지점이 될 겁니다. 박현준이 모르는 자신의 진실, 박민준의 빈 기억에 자꾸만 떠오르는 클로이라는 이름, 거짓 위에 행복을 쌓으려는 최윤아의 위태로움까지. 이 모든 실타래가 한데 엮이는 순간 붉은 진주의 판은 통째로 흔들리게 되겠지요. 인물들이 저마다 디딘 땅이 한 곳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여드는 긴장 속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붉은 진주 속 인물들이 저마다 손에 쥔 칼 한 자루씩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김단희의 차가운 계산, 오정란의 흔들리는 30년, 박현준이 모르는 자신의 진실, 박민준의 빈 기억과 자꾸만 일렁이는 마음, 그리고 박태호가 느끼는 과거의 그림자까지. 한 장의 종이가 한마디 진실이 모두의 운명을 가르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그 침묵의 순간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칼들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함께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